네, 안녕하세요. 국어 의문론 5주 1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강의 자료로 올려놓은 지금 강의 자료도 함께 보고, 사실은 지금 거의 교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거의 여러분들이 준비했기 때문에, 강의 자료는 간단한 요약이고요. 이제 교재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초분절, 즉 운율절 자질 가운데 현대국어에서 변별적 기능을 하는 음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어휘적 장음과 표현적 장음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5조 차에는 이제 4.3.2 성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4조 네, 교재 74쪽이죠. 네. 교재 74쪽이고, 강의 자료에 혹여 여러분들이 지금 책이 어디 외부에서 강의를 듣거나 할 때는 간단한 요약본으로서 강의 자료를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성조라고 하는 것은 현대 국어에는 표준어에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표준어에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남한 지역에서는 영동방언이라고 하죠. 강원도 쪽과 그리고 이제 그 동남방언이라고 해서 경상도 방언 쪽에 성조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조하면 떠오르는 언어가 이제 중국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지난주에 배웠던 이제 음장은 길이라면 이것은 피치, 음의 고저를 사용하는 음의 고저라고 하는 운율자질을 사용하여 단어의 의미 변별을 하는 그런 것을 성조라고 합니다. 현대국어에서는 이제 경상방언, 또 이제 북한 쪽의 함경방언, 그리고 이제 동해안 지역의 영동방언 이렇게 성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교과서를 미리 본 친구들은 한반도 지도가 뒷페이지에 나오는 걸 봤을 텐데,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성조를 가지고 있고 서쪽은 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음장을 표준어에서 인정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성조는 표준 발음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중세국어에는 중부방언도 성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현대국어처럼 음장으로 단어의 의미를 변별하지는 않았고요. 성조를 가지고 단어의 의미를 변별했고,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중부방언, 표준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중부방언들도 성조를 통해서 단어의 의미를 변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그 결정적인 증거는 15세기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성조를 나타내는 문자의 기호, 그러니까 문자의 현민정음의 한 방편이 있었죠. 뭘까요? 방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좌가 1점이라고 해서 글자의 왼쪽에 점을 찍는 방식, 방점을 찍는 방식을 통해서 그 성조를 통해 의미를 변별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중세국어는 현대국어와는 달리 표준 발음에서도 성조가 이제 그 중요한 초분절 자질이었다, 운율 자질이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교재 74쪽의 끝에서 맨 마지막 단락을 보면 음의 고저라고 하는 것은 소리 높낮이로 다른 용어로 음고라고도 하고,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이제 음양음성학이죠. 네, 실어음성학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초당 진동수에 해당하는 헤르츠가 그 기준이 되고, 이때 주파수가 서로 다른 여러 음파의 복합파인데 그 가운데 기본 주파수가 높을수록 고음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재에서 음양음성학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75쪽의 강의 교재 책이죠. 책의 75쪽의 각주 7번과 8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저를
음고를 하고 음의 장단을 음장이라고 하는 것 같은 맥락이다. 뭐 그 용어에 대한 각주이고요. 8번은 기본 주파수가 뭐냐? 네, 기본 주파수 frequency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대의 초당 1초당 진동수와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로 단위가 그때의 단위가 헤르츠죠. 헤르츠예요. 우리가 뭐 라디오에서 뭐 헤르츠, 메가헤르츠 하는 거 헤르츠 외에도 RPM 아마 여러분들 뭐 음악 좋아하는 친구들은 잘 알 텐데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거의가 아니라 같은 개념이에요. RPM은 1분당 회전수, 1분당 분당 회전수 1분이고 그 다음에 1초당 회전각, 그래서 RAD per second라고 하는 것도 있고, BPM, 1분당 비트수, 거의 같은 개념이죠. 소리, 전자기파, 전자기호 등의, 전자신호 등의 진동수를 측정할 때 같은 모양의 파동이, 물결 같은 파동이 아마 여러분들 모양은 알 거예요. 1초에 몇 번이나 반복되는가를 통해서 이제 그 고저가 확인이 되는데, 이제 방금 말했다시피 기본 주파수가 높을수록 고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여자의 목소리, 남자의 목소리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주파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었죠. 네. 그래서 성조가 음의 고저를 우리 그 강의 자료, 선생님이 클래스 올려놨던 강의 자료, 뭐 지금 책도 똑같지만 성조가 음의 고저를 이용하는 초분절음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음조로 파악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음장도 상대적인 길이었다면 기본적으로 모든 음운론적 단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일 수밖에 없어요. 왜 절대적일 수 없냐면 절대적이라면 우리가 귀로 듣거나 말을 할 때 맨날 그 길이와 높이와 그거를 자로 잰 듯이 또 음역도 막 이 몸을 할 때는 혀 끝을 어느 정도 얼마 높여서 어느 위치에 정확하게 붙이고 그래야 그게 절대값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율 자질들도 역시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 예를 들어놨는데 라시라가 있다 그러면 라시라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라시라가 있으면 이때는 라가 당연히 이제 낮은 소리 즉 저조가 되겠죠. 그리고 미파미에서는 뭐가 파가 고조가 되죠. 높은 소리가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라와 파를 놓고 보면은 라가 더 높은 음계잖아요. 근데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소리가 연결이 되었을 때 그 주변 음과의 비교를 통해서 높은 소리냐, 낮은 소리냐.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다시피 남자의 목소리, 여자의 목소리, 아이들의 목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절대적인 음의 높이가 아닌 상대적인 음고를 통해서 성조가 결정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토님이라고 해서 성조서, 그러니까 음소와 동일한 음소의 바탕소자를 쓴 것처럼 우리가 형태소, 음소처럼 성조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을 성조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강의 자료에 이제 파란색 글씨로 강조를 해놨는데 성조 언어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평판조 체계와 굴곡조 체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평판조 체계는 뭐 레벨 피치 레지스터 시스템, 그래서 보통 레지스터 톤이라고 더 많이 하고요. 굴곡조, 뭐 굴곡이 있는, 기복이 있는 이런 것은 글라이딩 피치 컨투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냥 컨투어 뭐 피치 시스템 정도로 흔히 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정답이라기보다는 국어의 경우에는 특히 중세 국어의 경우에는 평판조를 가지고 있는 평판조의 성조였고요. 그러면 굴곡조는 좀 더 이제 전형적인 트루톤이라고 해서 순수성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중국어와 같은 언어가 굴곡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굴곡조는 말 그대로 굉장히 좀 더 오르내림이 음의 그 고저의 변화가 더 좀 더 말 그대로 기복이 있는 거예요. 훨씬 복잡하고 상대적으로 중세 국어나 또 현대 국어의 방언에서 나타나는 성조의 이용은 평판조는 좀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네, 그래서 그 파란색으로 강의 자료에서 표시해 놓은 그 다음 줄을 보면
평판 성조는 이름 그대로 음의 고저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해서 성조의 실현이 평탄해요. 그래서 평판 성조에는 낮은 소리 저조, 높은 소리 고조 이렇게 있고 또 중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중간 소리 다 상대적인 것이죠. 그런데 중세국어에는 중조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 중에 고중조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왜 혀의 높낮이도 언어에 따라서 3단계도 있고 2단계도 있고 4단계도 있고 5단계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카디널 바월 시스템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것처럼 성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조, 중조, 고조를 모두 가지고 있는 언어도 있고요. 중세국어나 현대의 방언 성조 같은 경우는 저조와 고조. 그러니까 어때요? 훨씬 더 단순한 성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조조차도 없을 만큼 아주 단순하게 낮은 소리, 높은 소리 이렇게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기본 성조는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공부를 우리 본과학생들이 지금 뭐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 더 있는데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상승조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저조는 평성, 그 다음에 고조는 거성, 그 다음 낮다가 높아가는 소리는 상승조인 상성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고 이제 입성도 있기는 했지만 입성은 이제 뭐 나중에 국어사 시간에 배우겠지만 실제 성조 시스템 안에 의문론적인 성조 시스템 안에 존재했다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네. 약간 문자 체계상에 존재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음원 체계에서는 현대국어에 존재하는 방언 성조든 중세국어 성조든 저조와 고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두 개가 합쳐진 복합 성조라고 하죠. 이제 상승조인 이렇게 딱 세 가지만 있다고 보고 이것을 평판 체계, 평판조 체계라고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평판 성조에는 저조, 중조, 고조, 그리고 평판 성조의 경우는 하나의 성조가 실현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대체로 하나의 음절에 실현되거나 그것과 이제 일치해요. 그래서 하나의 음절에 성조가 실현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음절에 성조가 실현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모음에 얹히는 것이 되겠죠. 네. 반면 굴곡 성조는 음의 고저가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 성조가 걸리는 그 뭐 예를 들면 이해하기 쉽게 음절이라고 한다면 거기 그 음절 안에서 우리는 낮은 소리 예를 들면 뭐 뭐 이런 정도만 있다면 그 사람 그 굴곡 성조는 한 음절 안에서 식으로 rising tone 뭐 아니면 falling tone 또 rising falling 아주 복잡한 그런 성조의 유형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교재는 76쪽으로 넘어갑니다. 네. 교재는 76쪽으로 넘어가고요. 강의 자료 파란색 글씨 된 부분을 보도록 할까요? 15세기 국어는 저조인 평성과 고조인 거성의 기본 성조소를 바탕으로 하는 평판조의 성조언어라고 방금 설명했죠. 이 두 성조소의 병치는 나란히 놓는다는 뜻이죠. 승강조의 복합성조인 상성이 만들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이 평판 성조에 등장하는 복합성조는 보통 그 두 평판조의 병치로 긴 음절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현대국어로 근대국어를 거쳐서 현대국어로 넘어오면서 음장이 생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상성, 거성, 그 다음에 평성이 있죠. 평성은 낮은 소리 저조, 거성은 높은 소리 고조, 그 다음에 상성은 상승조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의 성조 중에 어느 게 장음으로 발달했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상승조인 상성이 상대적인 길이가 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병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국어로 오면서 이 복합성조인 상성이 장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재를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교재나 지금 강의 자료는 똑같아요. 방점은 어제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했던 좌가 1점,
왼쪽에 점을 찍는 방식으로 이제 그 성조를 중세국어의 훈민정음 체계 안에서 표현을 했었죠. 현대국어와 달리 성조 언어였던 중세국어가 성조의 표기를 마련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조는 평성, 고조는 거성, 이들의 병치는 상승조인 상성. 네. 글자의 왼쪽에 가점하는 방식, 점을 더하는 방식으로 무점일 때는 점이 하나 없을 점을 안 찍어. 그럼 뭐 평성. 그다음 점을 하나 찍어. 그럼 뭐 거성. 그리고 점을 2개 찍어. 그럼 뭐 상성.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현재까지 발견된 문자 체계 가운데 운율자질까지 문자로 반영한 문자는 없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훈민정음은 그런 측면에서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문자 체계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강의 자료 말고요. 교재 76쪽, 교재 76쪽. 네.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줌강의를 하면서 선생님이 교재를, 이제 공유문서로 써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포인팅 같은 걸 써서 설명하면 훨씬 여러분들이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실강을 또 지금 하기에 불편한 친구들도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도 다소간 좀 불편하고 여러분도 조금 불편한데 일단은 교재가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좀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 강의 자료는 요약한 아주 핵심적인 것만 요약해 놓은 것이니까 좀 꼼꼼하게 시험에 대비해서 공부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입성 얘기가 책에 76쪽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국어 성조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이제 여기 국어사 안 들은 친구들이 많아서 좀 도움이 되겠죠. 첫째, 음절마다 하나의 성조가 배정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성조언어라고 보는 거죠. 둘째, 방점의 종류를 보면 입성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만 입성은 별도의 방점을 배정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굉장히 이거 좀 복잡해서 지금 선생님이 더 설명은 안 하지만, 입성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평성적 입성, 거성적 입성, 상성적 입성,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구별하느냐? 받침이 비읍이나 디귿이나 기역으로 끝나요. 네. 미파음으로 끝나는 평폐세음으로 끝나는 그런 소리 받침이 음절 발음이 지금은 그냥 그런 단지 입성은 별도의 방점 체계를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입성은 독립된 성조의 자격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훈민정음 체계에서 왜 방점 체계를 4개로 했느냐? 중국어의 성운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평상거입이 있거든요. 중국어는 당연히 성조어니까 얼마나 성조를 중요하게 다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그 시스템을 갖다 쓰다 보니까 입성이 본의 아니게 존재했던 것 같고, 입성에 대한 훈민정음에서의 설명은 뭐냐면 빨리 긋 닫는 소리, 빨리 끝을 닫는 소리, 빨리 입을 촉급하게 닫는 소리. 그러니까 음의 고저의 개념하고는 조금 무관하게 실제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3번째, 중세국어의 성조를 평판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성은 복합성조이므로 하나의 성조서인 상승조로 보지는 않는다. 무슨 얘기냐? 이제 아마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이거 콘투어 톤의 굴곡성조의 폴링 아닌가요? 아니, 폴링이 아니라 라이징 톤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평판조기 때문에 고조와 저조가 이미 한 음절 안에서 낮게 유지되고 높게 유지되는 평판의 스타일을 갖고 있고 그 2개가 나란히 병치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승조는 한 음절 안에 기본 단위가 아니에요. 2개가 연결된 거니까 기본 단위가 아니어서 굴곡성조의 라이징 톤하고는 달라요. 굴곡성조의 라이징 톤은 그거 자체가 한 단위고요. 네. 그래서
상성은 성조소로서, 아까 토님이라고 했죠? 기본 성조소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는 없어요. 결론적으로 중세국어의 성조소, 즉 토님은 낮은 소리 저조와 높은 소리 고조, 그렇게 두 개만을 가지고 있는 평판 체계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역시 강의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만 보고 있는 친구들은 혹여 나중에 꼭 교재를 참고하길 바래요. 선생님이 그 영상을 보면 몇 페이지 설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76쪽을 보면 하단에 중세국어에서 성조만으로 의미를 구별하는, 아마 이번 주에 최소 변별상, 최소 대입상을 얘기를 할 텐데,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앞에서 음장을 통해서 의미를 구별하는 거 배웠던 거 기억나죠? 뭐 발, 뭐 말과 같이 분절음은 동일한데 초분절음만 달라서 의미를 구별하는 그런 페어가 있었잖아요. 쌍이 있었잖아요. 의미를 변별하는 최소 대립상, 최소 변별상이 있었는데 15세기에는 대신 성조로 그렇게 구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평성의 손님이란 뜻이죠. 그럴 때 반면에 거성일 때는 이 핸드가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발족자일 때는 거성, 그 발을 내린다, 이렇게 발친다, 이렇게 왜 걸어놓는 거, 그거는 이제 상성, 네, 이렇게 구별이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책의 77쪽으로 일단 넘어가면, 중세국어 성조는 그러면 언제 사라지게 되었느냐? 16세기를 넘어가면서, 사실 이제 그 국어사에서 17세기부터 19세기가 근대 국어 시기거든요. 16세기 이 시기가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그 경계선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세적인 특징들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근대국어의 거의 그 특징적인 속성, 근대국어에는 성조가 없다. 그게 결과적인 것이기 때문에 16세기를 지나면서 성조는 와해되기 시작해요. 와해되기 시작한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문헌에서 표기가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규칙적이지 않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화자들이 성조를, 특히 중부방언의 화자들이 구별을 하지 못하니까 뭐 점을 하나 찍었다가 어떤 같은 단어에 두 개 찍었다가 성조 표기에 혼란이 보이면서 성조가 붕괴됐구나라는 것을 짐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나 현대국어에도 방언에는 여전히 성조가 남아있기 때문에 성조가 완전히 사라졌다, 한국어에서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죠. 네. 강의 자료 그 1쪽에 빨간색으로 된 중국어의 성조와 한국어의 성조를 비교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그 중국어는 가장 대표적인 성조 언어예요. 가장 대표적인 성조 언어여서 이런 성조 언어는 순수 성조 언어라 해서 true tone language라고 해요. 근데 이 true tone, 진정한 성조 언어인 거죠. 진정한 성조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단어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두 번째, 변별적 기능을 하는 운율적 자질이어야 하고, 세 번째, 성조의 고전은 상대적인 높이여야 하고,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의 음절에 하나의 성조가 대응해야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니 지금 대충 중세국어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아마 들 텐데, 네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중국어는 마라고 하는 분절음이 어떨 때는 저조, 어떨 때는 고조, 어떨 때는 falling, 어떨 때는 rising,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이 성조를 가졌을 때는 엄마, 이 성조를 가졌을 때는 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중세국어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나의 음절 하나마다 성조가 대응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은 자료를 함께 보도록 하죠. 그래서 순수 성조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음절마다 성조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우리가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언어, 특히 우리 한국어 같은 경우는 한 단어의 특정 이체만 의미 있는 성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단어의 특정 이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머니 그러면은 한 위치에만 이제
두드러진 성조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성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 가지 조건만을 만족시키는 경우 그냥 톤 랭귀지라고 하고, 중세국어나 현대국어와 같은 경우를 이제 이런 트루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조 언어다라고 본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할 만한 하나 언어가 있죠. 일본어도 여러분들 들어보면 뭔가 오르내림이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 거예요. 이 일본어 같은 경우는 그 일문과에 이제 그 안선주 교수님이 계시는데, 선생님뿐 아니라 많은 분이 그분이 부임하셨을 때 그 원어민 교수라고 좀 착각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부산 분이세요. 여러분들 갑자기 무릎을 탁 치게 되는 부분이 있죠. 부산은 기본적으로 성조 언어예요. 근데 일본어, 그럼 일본어도 성조 언어인가? 자, 일본어는 성조 언어가 아니라 피치 액센트 시스템이에요. 자, 액센트, 강세와 고절을 모두 사용하는 그런 언어예요. 그러니까 영어처럼 액센트만 사용하는 언어도 아니고 중국어처럼 고저만 사용하는 언어도 아닌 이런 것을 피치 액센트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강의 자료에 파란색으로 고저 액센트, 피치 액센트 이렇게 되어 있죠. 일본어의 하나라는 분절음이 있어요. 역시 동일한 분절음의 연결인데, 꽃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 첫 음절에 하의 강세가 오고, 그 다음에 코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 둘째 음절에 강세가 와서 그 의미를 변별을 하게 되는데, 강세와 함께 또 피치도 함께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영어랑도 또 조금 다르고요. 네. 그래서 간혹은 현대 한국어가 아니라 중세국어나 현대 한국어에 나타난 방언도 피치 액센트가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어가 톤 랭귀지로서의 갖는 그 특징으로서는 좀 이제 약한 부분이 많다 보니 그런 주장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그 일문과 안선주 교수님이 부산이니까 성조를 갖고 계시고 또 일본어를 전공하시다 보니 실제로 말씀하실 때 보면 이게 정말 일본 사람 같다, 일본 사람이 한국어를 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오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조에 대한 얘기는 거기 그 78조 책의 78조 그 억양으로 넘어가기 전에 보면 방금 얘기했다시피 중세국어나 현대국어의 방언들에서 실현되는 그 음고, 즉 피치죠. 성조보다는 고저 악센트에 가깝다는 주장도 있는데 수수 성조 언어가 되지 못하는 네 번째 기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성조와 고저 악센트는 음의 높낮이를 이용해 단어 의미를 변별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성조와는 달리 고저 악센트는 한 단어 안에서 음고의 실현이 제약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고저 악센트가 아니냐, 이런 그래서 순수 성조와는 상대적으로 모든 음절의 성조가 대응되기 때문이죠. 반면 고저 악센트는 음절이 아닌 단어가 음고의 실현 단위가 되기 때문에 이제 단어의 한 특정 부위만 피치를 가지게 되니까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리고 특히 이제 훈민정음 체계에서 성조에 대해서 성조라고 말을 해요. 성조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성조 언어라고 보고 있지요. 네, 억양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단락이 끝났으니까 일단 1차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